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그런 재가공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상세 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좀 신박한데? 본 전략들을 5가지 정도 준비해왔는데 그 부분이 저는 주문 처리할 때도 똑같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뭔가 노출이 아니라 노출 뒷단을 이야기하니까 되게 신박하네요. 구매 대행 사업에서 더 알려주고 싶은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처럼 무언가 투트랙을 하시는 분을 한번 모시게 되었어요. 일단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포텐을 터뜨려라, 포텐입니다. 준비해 오셨어요? 네. 티 났나요? 아니에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뭐죠? 저는 먼저 구매 대행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의 것들이 조금씩 더 있는데 너무 이제 조금 사소한 부분이라서 이 정도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가장 매력적인 거 부동산 투자. 마음에 드는데요. 각각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현재 이제 나이는 34살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2014년도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와, 25살에 부동산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돈이 그쵸. 많았어요? 아니요. 전혀 돈은 없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 이제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내가 근로하지 않아도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걸 좀 어릴 때부터 알게 됐는데 제가 24살 때 첫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가가 저를 거부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1년 했더니 모아졌던 돈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 촌집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 1,000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도 대출을 좀 했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잘 하고 계시던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시면 되는데 구매 대행은 왜 갑자기 시작하신 거예요? 2021년도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형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든지 항상 상승할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하거나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변수가 생길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어릴 땐.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로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1년 동안의 부동산 하락 시장에서 정말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체력이라는 게 결국 현금 흐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어쨌든 또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또 같은 또 투자의 맥락으로 또 사업을 또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니까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도 만들어 보자.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즘 뜨고 있는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거는 차차 뒤에서 여쭤보겠고요. 지금은 저희 채널에 셀러분들 비중이 높으니까 지금 중국 구매 대행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중국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3년 차. 중국 구매 대행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 중이세요? 저는 먼저 반자동으로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요. 반자동으로 상품을 닭등이라고 표현하죠. 닭등을 한 뒤에 팔렸던 상품들, 즉 팔린 횟수가 2회에서 3회 이상이 되면 그 상품을 조금 더 가공해서 더 잘 팔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매출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의 정산했던 매출은 2,600만 원에서 현금 수입까지 합치면 3,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에 육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럼 투트랙 하셨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이제 닭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올리셨을 때 첫 번째 매출이 나오셨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저 역시도 똑같았지만 상품을 500개 정도 올렸을 때 첫 주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 연차로는 3년 차지만 약 한 6개월 정도는 매출이 거의 500만 원 미만 정도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을지를 연구한 고민한 끝에 제가 찾게 된 방법은 일단 물고기를 잡으려면 떡밥을 많이 뿌려야 되듯이 최대한 바닷가에 많은 낚싯대를 던져보자는 개념으로 업로드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은 6개월 동안 500만 원 미만이었으면은 그 정도 개수에서는 500만 원 미만이지만 그 개수가 이제 넘어가고 나니까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낳은 건가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리는 상품마다 조금 더 초이스가 좀 남달라서. 남달랐다기보다는 저보다 더 잘하고 있던 셀러들의 벤치마킹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뭐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떡밥을 많이 뿌려야 되고 떡밥을 많이 뿌리려면 낚싯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낚싯대도 좀 효율적으로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의 잘 팔리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투트랙님 채널에 영상이 올라온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도 있고 조금 특별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팔았던 상품을 저는 똑같이 그 오픈마켓에 다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저보다 그 상품을 더 잘 팔고 있는 그런 셀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셀러의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셀러분이 더 잘 팔고 있는 상품을 또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을 저는 벤치마킹을 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것화하고 이후부터는 그런 물건을 찾는 방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재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그런 재가공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재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의 수정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온라인 셀링에 있어서 핵심은 신뢰도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매장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온라인에 팔고 있는 상점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지 못해서 구매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온라인에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은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를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쉽게 그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상세 페이지에 제가 구매 내역에서 고객분들과의 소통했던 CS 내역들, 문자 주고받은 내역들, 오, 그런 것들을 좀 신박한데? 그쵸? 네. 제가 신박한 걸 준비해 왔습니다. 괜찮다. 신기하다.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네요. 또 상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 물어봤을 때 답변해 준 것들을 그걸 캡처해 그대로 상표에 녹인다. 굉장히 투박하지만 굉장히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쵸.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뢰를 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좋은 전략들을 5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 중에서 아마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최신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최신성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주문이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새롭게 올렸냐, 이걸 최신성이라고 한다면 그 최신성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꾸준히 올리는 것만이 최신성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최신성을 받기 위해서 지속하고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픈마켓 입장에서 제가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사장이에요. 근데 이 여러 셀러들이 있는데 A, B, C라는 셀러들이 언제 어떤 상품을 업로드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저는 A, B, C라는 셀러가 똑같은 상품을 올려도 어떤 사람한테 노출 점수를 더 높게 줄지 로직을 제가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로직을 만드는 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공식이 로직이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 누군가 꾸준히 같은 패턴으로 업로드를 지속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제 지론이에요. 일리 있어요. 논리가 있네요. 예. 네, 이거랑 비슷하게 세 번째로는 반응성이라는 건데요. 반응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온라인 셀링을 하다 보면 24시간 이내에 긴급 메시지 처리라든지 쪽지가 왔을 때 처리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로직을 만드는 하나의 그 CEO의 입장이라고 요소로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주문 처리할 때도 똑같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뭔가 노출이 아니라 노출 뒷단을 이야기하니까 되게 신박하네요. 그렇죠.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업로드를 꾸준히 하지 않았는데 주문 처리를 매일 했던 것과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업로드를 꾸준히 하지 않고 주문 처리도 매일 하지 않았을 때 실제 주문량을 비교해봤더니 훨씬 전자의 주문량이 높아지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하게 주문을 처리하고 CS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조금 더 성실하고 얘 거가 조금 더 믿음이 가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누구도 이게 맞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을 고용할 것 같아. 그게 정답인 거죠. 네. 네. 다음은요, 트래픽성인데요. 트래픽성이라고 하는 건 로직을 말을 하는 건데,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쇼핑몰들에 저는 상품명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최근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들면 상품명의 글자가 과거에는 최대 50바이트까지 들어가는 게 최적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 잘 팔고 있는 쇼핑몰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상품명의 바이트 수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 쓸데없는 키워드를 갖고 장난치고 이런 것보다는 직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매출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직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꾸준함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거에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합쳐진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카테고리성입니다. 카테고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대행으로 많은 카테고리가 있다고 다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본인은 해외 구매 대행의 본질은 국내에 어디서 이 상품이 파는지, 얼마의 가격이 파는지 모르는 것들이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많은 구매 대행 셀러들을 보면 뭐 옷을 팔아라, 시즌성 제품을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누군가한테 결국 잠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그 중국 플랫폼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국내에서 조금 더 쉽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접근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추구하는 제품들을 보면 지금은 크무비라고 불리는 크고 무거운 상품들이 거의 없는 편인데, 저는 이런 제품들을 장기적으로도 해외 구매 대행 제품으로서 적합한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분명히 이 창고와 재고를 구매해두기 위해서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크무비 제품들을 과연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를 처음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송비 면에서 좀 많은 부분 좀 손해를 보고 지금 빠르게 배송하고 있잖아요. 네. 저렴하게. 근데 크무비 하게 되면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아서 지금은 그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제가 구매 대행을 반자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에 최대 7개 정도 입점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사람들이 쉽게 주문을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면 온라인에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는데, 제 매출의 50% 정도는 비주류 오픈마켓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이런 것들이요. 11번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지 않는 곳에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줬다 이거죠. 기회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그 대상 자체가 2030에 한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좀 예전에 온라인을 거의 처음 접했던 20대들이 그때 지마켓 옥션 많이 썼잖아요.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해외 구매 대행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외 구매 대행은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계, 공구류들, 특히나 이 상품들이 어디서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는 제품들은 분명히 지속적으로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많이 오셨네요. 네. 구매 대행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었어요. 예,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고 그런 또 만드는 진행 과정 어떠셨는지. 자, 먼저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출시하지 못해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있는데요. 좋은 경험이죠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이 사업의 끝단에 있는 영역의 사업은 어떤 걸까? 어떤 사람이 가장 이 구매 대행의 씬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제 셀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왜 이 솔루션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발해주지 않지? 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개발하면서 좀 얻게 된 노하우가 있다면? 제가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모든 일은 결국 시스템화 시키지 못하면 내 역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 네. 맞습니다. 아까 투트랙님께서 저희가 잠깐 커피 티타임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도화된 자영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뇌리에 박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네. 제가 결국에 사업화 시키지 못하면 결국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그렇게 확보되지 못한 시간은 나를 뒤처지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시간이 확보되어야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 사업적인 영역에서 가장 부합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까지 중국 구매대행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 사업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까? 분명히 힘들 거예요, 사업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뭘까요? 실제로 구매 대행을 제가 지금은 과거에는 직원분이 해주셨던 부분이 많은데 최근엔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구매 대행 직원분을 자르게 됐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CS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원칙은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부품의 누락이나 아니면 옵션이 다른 옵션으로 주문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꼭 제가 해결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그냥 저도 한번 화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그 오배송이나 아니면 부품의 누락 이런 것들은 제가 공수가 한번 더 들어간 일이라서 이게 항상 저도 일을 할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보는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을 뽑는 시스템을 네, 결국 시스템은 사람을 뽑아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러려면 매출이 또 많아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갖고 네. 자, 구매대행 사업에서 더 알려주고 싶은 우리 포테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아까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당연히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연장선인데요. 저는 처음에 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기획이라는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오픈하게 못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기획이 정확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 기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데드라인을 오늘 정해놓고 일주일까지는 어떤 일을 하겠다, 뭐 2주 뒤에는 어떤 B라는 플랜을 하겠다, 3주 뒤에는 C라는 그런 계획을 하겠다, 이런 기획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성을 해놔야지만 제가 실제 개발자를 뽑았을 때 그 개발자는 제가 정해진 방향대로 개발을 해주는데 그런 기획마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제가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저것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개발자는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매 대행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좀 뭔가 컨셉과 기획을 확실히 잡아서 하자, 그런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거 이어서 그래서 사업으로 진행할지 네. 장사로 할지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되고 처음부터 사람을 뽑는 구조로 기획을 한다면 훨씬 더 사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과정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장사의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면 절대 사람을 쓰는데 쉽게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획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 해외 구매 대행이 끝이 아니라 이 온라인 셀링의 본질은 저는 사입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입의 영역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기획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개발을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한 사업자당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 최대의
개수가 한계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켓에 유입되는 그 구매 트래픽의 평균치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구매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일정한데 신규 셀러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 구매 트래픽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오픈 마켓이 결국에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다면 결국 우리 셀러들의 그런 수입은 나눠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객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주문 수가 똑같이 10개가 들어온다면 한 사업자당 누구는 5만 원짜리 상품 팔고 있고 누구는 20만 원짜리 상품 팔고 있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일을 지속했을 때 똑같은 주문 수가 들어온다면 결국 객단가가 높은 사람의 수익은 더 높아질 거고, 객단가를 높이지 못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수익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문 개수에 제한이 있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사업자를 늘리는 게 아주 쉬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너무 공감을 해요. 사실 뭐 G마켓이 유명하지 않는 이상 G마켓의 유입자들은 동일할 거고, G마켓에 입점하는 셀러들은 엄청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평한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문 건수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상품을 올리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고, 그리고 초보 셀러들은 객단가 높은 걸 못해요. 왜냐면 무서워. 반품 나면 어떻게 하지? 파손 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 오롯이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좀 뭔가 위험을 안고 올리게 된 사람들이 당연히 리스크가 크니까 리턴도 크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업자를 여러 개를 늘리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입까지 가야 되는 방향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업자를 여러 개 늘리면서 기회를 여러 번 받는 것보다는 구매 대행 한 사업자로 정말 제대로 진득하게 키워갖고 그 다음에 피보팅을 하는 방식이 전 낫지 않나 생각해요. 사업자를 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또 정책적으로 제한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하기 위한 노력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앞으로 구매 대행 사업 관련해서 호태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일단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가치가 무엇일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 결국에 한 단어로 요약하면 Why를 쫓는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 유튜브 썸네일이 나한테 지금 보여질까? 왜 사람들이, 유명한 강사분들이 이 얘기를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조금 더 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갈증을 저는 본인의 수익화를 위해서 강의가 아닌 강연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좀 겨누고 싶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비싼 사실 강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는 저렴한 강의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그 사람 개개인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강의를 듣는 건 저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분명히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근에 이 구매대행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강의가 아닌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구매 대행의 정보를 조금 더 상향 평준화해서 이런 선택에 실수를 하지 않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Y를 고민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당장에 급해서, 당장에 먹고 살려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뛰어드는 건데, 처음부터 Y를 고민하면서 사업을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예, 그러다가 천천히 그려지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왜지? 왜 나한테 구매 대행이 떴지? 왜 나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라고 하는 분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호태님 앞으로 엄청난 사업가가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커머스랑 부동산 또는 투자까지 같이 잘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40억, 그 정도인 것 같긴 해요. 5천만 원 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분명히 적은 종잣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나요? 지방이 보합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절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